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의 마지막 남은 첨단 산업 제조기업인 ASML은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의 압도적 1위라 불리며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도 ASML이 제작한 반도체 장비가 없다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ASML은 슈퍼울로 불리면서 최첨단 반도체 장비 산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위치한 ASML은 유럽 내 시가총액 3위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남은 유럽의 첨단 산업으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있지만 최근 네덜란드 당국과의 갈등으로 인해 ASML이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지의 유력한 후보로 한국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며 ASML의 자국 이전을 적극 추진했던 일본과 대만은 과거 네덜란드 기업으로 유럽 내 최대 석유그룹이던 쉘 석유가스와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지난 2018년 개편된 네덜란드 세법에 반대하며 해외 이전 기업에게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던 영국으로 본사를 이전했습니다. 유럽에서 1위, 2위를 다투던 기업이 빠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소재 부품을 납품하던 중소 중견기업부터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까지 네덜란드의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 버린 상황인데요. 이제는 ASML이 못 견디겠다는 입장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네덜란드의 법인세율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ASML의 구성원인 직원 2만 3천 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외국 국적의 직원인 상황인데 네덜란드가 최근 반이민 정책을 내놓으면서 외국인 직원에 대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ASML은 자사에서 일하는 경쟁력 있는 반도체 핵심 인력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실제 받아가는 급여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ASML이 아니라 유럽 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네덜란드 정부는 고숙련 이주 노동자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서 외국인 고급 인력들의 유입이 쉬웠지만 이번에 세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ASML은 쉘 석유가스와 유니레버처럼 네덜란드를 아예 떠나버릴 계획을 세웠고 현재 세계 각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이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25억 유로, 우리 돈 3조 7천억 원의 긴급 지원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ASML 측에선 3조 7천억 원이면 여태까지 자신들이 내왔던 세금과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입장인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ASML 측이 이전을 고려 중인 지역은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아시아 지역이 유력하다는 상황입니다. ASML의 최대 고객인 삼성과 TSMC의 공장 대부분이 한국과 대만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반도체 장비 공장을 건설하면 물류 비용과 AS 비용 등 연간 조 단위로 들어가는 불필요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최근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 중인 한국의 경우는 막대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TSMC와 일본은 몇 년 전부터 반도체 연합을 구성하며 대만 현지에 일본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하고 일본의 대만의 TSMC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 삼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비공식적으로 대만과 일본 지역에 ASML 이전을 위한 로비를 추진한 움직임이 다방면에서 포착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대만과 일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 대만에 발생한 진도 7의 지진으로 대만의 경우는 이전 후보에서 완전히 탈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TSMC는 강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거의 다 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 ASML의 한국인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대거 대만의 TSMC로 이동하는 것이 포착되었고 심자외선 DUV 장비와 극자외선 EUV 장비의 수리를 위해 한국에 있는 EUV 부품까지 대만으로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네덜란드 ASML 본사 측에서도 대규모 수리 인력을 파견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수리에 필요한 장비를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 5월 말까지 TSMC의 팹 장비를 완벽히 수리해 정상 가동시키는 것이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ASML만 생산이 가능한 극자외선 EUV 장비는 매우 예민한 장비이며 지진을 비롯한 가벼운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기에
운반 시에도 진동을 최소화하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대만과 일본으로 ASML 본사가 이전한다면 반도체 생산이 주 업무가 아니라 수리와 정비가 주 업무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며칠 전 경기도 화성시에서 ASML 피터 베닝크 CEO에게 명예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피터 베닝크 CEO는 이번 ASML의 국외 이전을 적극 추진 중인 인물이기도 하며 지난 2013년부터 경기도 화성시의 반도체 부품 장비 생산을 위한 제조센터와 숙련된 반도체 엔지니어를 육성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를 건설하는 등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의 구축에 큰 공을 세워온 인물입니다. 현재는 ASML 화성 뉴 캠퍼스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ASML의 아시아 유일 반도체 클러스터가 한국에 있는 이유는 물론 ASML의 최대 고객사인 삼성이 한국에 있고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등 거래처와 가까운 곳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ASML 측에서도 경영상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 도쿄일렉트론마저 용인에 연구개발센터와 공장을 설립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도쿄일렉트론 코리아는 이미 용인시 토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반도체 장비 특허로는 세계 1위의 회사입니다. 일본이 모기업이지만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최대 매출을 내고 있기에 한국으로 회사와 공장 그리고 연구센터를 옮긴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ASML이 한국으로 오는 것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닌데요. 이 밖에도 미국의 보잉을 제치고 세계 최대 글로벌 항공기 시장 1위에 오른 유럽의 에어버스 그룹이 2024년 9월 한국에 방산 우주연구개발센터를 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후보 지역은 인천, 대전, 경남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에어버스 측은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유일하게 방위산업과 우주사업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국가이며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와 첨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한국 내 연구소 투자는 급하게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 지난 2022년부터 한국을 방문해 여러 가지 법적 검토와 규제사항 검토부터 한국의 첨단 산업과 방위 산업 및 항공산업 역량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버스 측은 대표적인 수출 효자 상품인 KF-21과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9 자주포와 K2흑표를 생산하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등 한국의 항공방산기업과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버스의 로드리고 레자마 마케팅 총괄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항공산업 수요 증가 및 구형 항공기 교체 수요 등으로 항공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37년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에서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규모는 122조 원이 될 것이고 항공산업 관련 일자리는 100만 개가 육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에어버스가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중국이 수백조 원 여객기 시장을 국산화하고자 자체 제작 여객기인 C919를 상용화하면서 주변 아시아 국가로 영업을 시도하자 아시아 시장을 꽉 잡기 위한 에어버스의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초기지는 한국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부산시와 에어버스 측은 공동으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연구개발 중심에 미래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가산업단지 부지로 예정된 김해공항 인근 100만 평 부지에 에어버스 한국법인을 유치했고 대한항공과 에어버스의 공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2의 인천공항으로 불리는 신공항을 통해 부산을 아시아 대표 산업교통의 허브로 만들려는 계획인데요. 여기에 세계 최대 항공기업이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한국을 찾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경쟁 중인 대만과 일본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도 ASML의 훌륭한 고객이지만 지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 문제도 고려해보면
대만보단 한국에 훨씬 나은 선택지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삼성이 있는 평택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것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에 주둔하며 사령부가 있기에 군사적으로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TSMC가 삼성을 확실하게 견제하고자 반도체 소재의 강점을 보이는 일본과 손잡고 일본 내 공장을 예정보다 3년 빠르게 건설하고 최근엔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본 내 공장을 예정보다 3년 빠르게 건설하고 최근엔 양산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일본에도 지진 리스크가 떠오르면서 글로벌 고객사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자 일본과 대만의 TSMC가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더욱더 위기로 들어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ASML의 장비 구입 자체가 막혀버린 중국은 한국이 ASML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얼마 전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긴급 판매한 크랩 KR-AB 자주포의 포신이 절단된 모습입니다.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는 영국에서 설계한 155포탑을 한국 K9 자주포의 차체에 결합해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한국 기술이 적용된 자주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절단된 채 발견된 K9 자주포의 포신 사진은 K9 자주포의 내구성을 100마디 말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크랩의 포신이 절단되었는데 어째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포신이 절단된 이유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운용 중인 자주포들의 하루 최대 사격 가능 횟수는 100발이지만 이를 훌쩍 넘어 200, 250발을 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포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오히려 K9 자주포의 내구성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사격 횟수의 2배를 훌쩍 넘겨도 차체는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전쟁의 판도를 한순간에 바꿔버렸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유럽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 우세했고 이 때문에 각광받는 장비 역시 궤도형 자주포나 전차 대신 트럭 탑재 자주포와 지뢰방호 장갑차 등 국지전이나 해외 분쟁 개입에 적합한 장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유럽은 중화기 급구를 외치는 처지가 됐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는 K9 자주포 648문 구매가 포함된 한국산 무기거래 총괄화 비서를 체결했고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럼 자주포 크랩 KR-AB를 보유한 폴란드는 왜 극동의 먼 나라 한국에서 급하게 K9를 들여온 것일까요? 원래 폴란드는 러시아산 ES-1 122 자주포를 서방 규격인 155 자주포로 교체하는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물의 산물이 바로 크랩 자주포였습니다. 원래 크랩의 포탑은 영국 BAE 시스템이 만든 AS-90 자주포를 사용하되 포신은 개량형에 탑재할 예정이었던 52구 경장 155포를 장착했습니다. 평야가 많은 폴란드에서는 장거리 포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토파스티오 PAS 사격 통제 체계를 비롯한 전자장비는 폴란드산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산 포신이 자꾸만 고장이 나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폴란드는 한국산 K9 자주포의 차체로 포신을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 영국 AS-90 자주포 포탑에 K9 차체를 결합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폴란드의 자주포 크랩은 분당 6발을 사격하며 사거리는 3040km, 기본적으로는 K9A1 자주포와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122문의 크랩 자주포를 생산해 운용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랩 자주포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쟁이 나자 쫄란드군은 비밀리에 우크라이나군 100여 명을 대상으로 크랩 자주포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우크라이나 군에 크랩 자주포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폴란드가 생산한 크랩 자주포가 80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폴란드군 보유 물량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K9의 포신을 단 크랩 자주포는 포신이 떨어져 나가도록 전투에 참여했고 돈바스 전투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K9 자주포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크랩 자주포 48문과 지휘 차량 등을 보냈지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크랩 자주포 포탑 원형인 AS-90을 개발한 영국의 움직임도 변수였습니다. 영국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MFPM-OBILE 파이어즈 플랫폼 사업을 통해 100여 문의 최신 자주포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AS-90은 2030년대 초를 전후로 퇴역할 예정입니다. 폴란드로서는 이런 영국의 AS-90을 도입했다가 앞으로 성능 개량이나 유지 보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9은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실제 한국군에서 천여 문을 운용 중이었고 인도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에도 수출됐으며 K9은 K9A1에서 K9A2로 이어지는 성능 개량 로드맵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화형인 K9A2는 자동장 전장치와 복합 소재, 고무 궤도,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을 탑재해 화력과 방호력, 기동성, 생존성 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기존 6발 대비 1.5배 늘어나며 탑승 병력의 숫자도 기존 5명에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서방 국가의 경쟁 기종들은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상번입니다. 이래서 크랩 자주포의 포신을 통해 한국 K9의 기술 수준을 접한 폴란드로서는 K9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결국 한국산으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나 폴란드처럼 탁 트인 평야에서는 곡사포가 은신할 곳이 없고 포탄의 궤적을 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 운용을 감안하면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포탄을 쓴 뒤 신속하게 이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K9를 비롯한 고성능 자주포 대량 배치는 평야에서의 장거리 포격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원하게 된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군은 지난해 초 러시아군의 침공을 가정한 가상어 게임 윈터 20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폴란드 육군이 국토를 가로지르는 비스툴라 강 동쪽 지역을 22일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워게임에서 러시아군은 개전 4일차에 수도 바르샤바 포위에 성공했고 5일차에 폴란드군은 사실상 전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들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눈으로 본 폴란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K9과 K2 전차의 대량 도입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는 지금 유럽과 미국 탱크들의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 나라의 탱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도 20문의 AS-90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원조했습니다. AS-90은 영국군이 1993년부터 운용을 시작한 자주포로 K9의 개발 초기에만 해도 영국 AS-90의 재현과 시스템이 많은 참고가 되었을 정도로 한때는 선진 자주포의 상징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자주포입니다. 처음 3분간은 분당 6발씩, 그 뒤에는 분당 2발씩의 지속 발사가 가능한 장전 체계를 갖추고 기동 중에도 사격 지원을 받고 정지에 1분 만에 사격이 가능한 사통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이 39구 경장이라 K9에 비해 사거리가 짧습니다. 영국은 203년까지 AS-90 자주포 및 MLRS, 기타 노후된 포병 자산을 퇴역시키고 무인기 및 정밀유도 로켓으로 대체 예정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AS-90을 퇴역시킨 자리에 과연 어떤 자주포를 도입할지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후보 중 하나로 물론 K9의 개량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엄청난 호재가 들려옵니다. K9의 경쟁 자주포인 프랑스 넥스터사의 캐사르 자주포의 가격이 공개된 겁니다. 방산 전문 매체 세퍼드 미디어에 따르면 캐사르 자주포 한 문당 가격은 하나로 약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디펜스의 K9 자주포 가격은 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어 가격 면에서 프랑스의 캐사르 자주포는 비교 상대가 안 됩니다. 가격뿐 아니라 방호력, 연사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K9 썬더가 프랑스의 캐사르와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캐사르 자주포는 바퀴 8개인 대형 트럭에다 구경 155포를 얹은 자주포로 분당 6발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장전 방식을 채택해 포수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또 포탑이 장갑화돼 있지 않아
포수와 장약수 등 전원은 차량 밖에 있는 만큼 적의 공격에 취약합니다. 따라서 생화학 무기에 대한 방어력도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9자주포는 155-52 구경장 장포신을 채용해 사거리가 최대 40km에 이르며 자동 탄약 장전 장치를 장착해 15초 안에 3발을 발사하고 분당 68발을 쓸 수 있습니다. 또 분당 23발을 1시간 동안 쓸 수도 있으며 1시간에 12만 180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폴란드가 보낸 크랩 자주포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발사를 하고도 포신은 멀쩡할 정도로 K9자주포의 우수성이 본의 아니게 입증됨에 따라 K9자주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듯합니다. 영국 차세대 자주포 사업에서도 과연 하나디펜스의 K9자주포가 또 한 번 축배를 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한국의 고등훈련기 현지 생산에 함의하면서 앞으로 우리 KF-21의 수출에 이집트가 중동 지역의 수출 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KAI는 오랫동안 중동 국가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은 우리 K방산 수출의 시작을 열어준 지역이기에 현재까지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KAI가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개발을 완료하고 가장 먼저 수출을 타진했던 국가가 아랍에미리트 UAE였습니다. 2005년 UAE 두바이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KAI는 T-50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특히 T-50 항공기는 초음속 기동이 가능해 급선회, 배면 비행 등 고난도 비행을 하며 중동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UAE 공군 총사령관은 T-50 훈련기가 신형 기종으로서 아주 뛰어나다며 만족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한국 항공기에 대한 관심과 협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집트 국영 군산복합체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 훈련기를 현지 공동 생산에 함의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항공기 생산 플랫폼이 이집트에 들어서는 게 확정되면서 현재 이집트가 진행 중인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KAI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FA-50 경공격기 수출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2023년 고등훈련기 기종을 새롭게 선정할 방침이며 현재 KAI의 FA-50은 이탈리아 M346, 중국 L-15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KAI 측은 타국 경쟁 업체와 비교하면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며 교육훈련에도 최적화돼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아프리카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꼽히고 있어 이집트 현지에서 공동 생산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는 중국산 훈련기를 운영 중인데 기체 신뢰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조기 퇴역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우리 방산업계에선 올해 이집트가 중국제 훈련기 전체를 교체한다면 약 100여 대의 FA-50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집트의 FA-50 수출 성과는 향후 개발될 KF-21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전술기 400여 개를 운영하는 국가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허나 다국가의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는 이집트는 이를 통합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집트 현지 공장이 세워지고 한국형 항공기들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통합 운영이 가능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 방산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생산 확정의 뒤를 이어 FA-50 수출까지 확정 짓는다면 아마도 KF-21 전투기를 최초로 수출하게 될 국가 1순위로 이집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집트가 KF-21 전투기를 수입하게 된다면 약 40대를 구매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대규모 수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국과 이집트의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KF-21 전투기의 수출을 통해 한국은 방위산업에서 세계적인 실력을 인정받게 되며 이는 앞으로 더 여러 나라가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을 수입하게 될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직접 개발한 전투기인 만큼 국내적으로도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은 국내 군수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꼽히며 이를 통해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전투기를 양산하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뛰어난 스텔스 기술을 적용하여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하고 강력한 엔진과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대공과 대지에서 모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KF-21은 국내 군사용으로 양산될 것이라서 우리 군이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래 KF-21의 수출 계약이 체결을 성공한다면 이는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집트 국방부와의 수출 계약은 한국 방위산업이 중동 지역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집트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이번 FA-50 계약이 성공한다면 한국의 방위산업 제품을 중동 지역에서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FA-50 수출로 인해 한국 방위산업이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국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높은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이 직접 개발한 전투기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선 FA-50 수출 성공이 꼭 필요하지만 KF-21 수출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KF-21의 수출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 KF-21이 미국의 F-35와 같은 선진 군용기에 비해서 기술력 측면에서는 아직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군수산업이 국제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KF-21의 성능을 더욱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KF-21의 수출에 대한 미국의 인터널 시스템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미국제 엔진을 탑재하고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KF-21의 수출이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면서 KF-21의 수출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까지 국내에서 국산 엔진이 개발되어 탑재된다면 해소될 문제이기는 합니다. 셋째, KF-21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이에 대한 기술 이전이 필요합니다. 이는 수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국내 군수산업이 수출한 제품의 기술을 대상 국가에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이집트와 우리의 긴밀한 논의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KF-21의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출 도상국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전시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KF-21의 기술력과 성능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이미 전 세계에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KF-21의 수출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 기술 개선, 기술 이전, 수출 계약 체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KF-21의 수출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한국의 국방력도 높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방산업은 KF-21의 수출을 추진하면서 더욱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 방산업계에서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며 한국을 얕봤다가 제대로 큰 코 다치게 생겼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중국과 적대 관계를 보이고 있는 호주에서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필요하다며 공동 개발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중국이 이토록 기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게임 체인저 중 하나로 최근 전 세계 각국이 소리보다 빠른 미사일과 대응 요격 체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로 꼽힙니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기술을 갖추지 못하면 원거리 타격의 속수무책으로,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5배 이상으로 기존의 방공망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당해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이 미사일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일을 한국이 해낼 것으로 기대되면서 실제로 성과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ADD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코어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올해 시험 발사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당시 ADD가 제작하겠다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우 이상 속력을 내는 미사일로 직선거리로 196km인 평양에서 쏘면 서울까지 2분 안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요격이 까다로운데 비행 중 별도의 비행체를 분리하거나 궤도를 수정하는 등 변칙적으로 비행한다는 것도 요격이 쉽지 않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대한민국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왔었습니다. 실제로 ADD는 20년 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구해 왔는데 최근엔 카이스트, 국내 방산업체인 한화, 현대로템 등과 손잡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코어 1단 로켓에는 한국 첫 발사체 나로우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데 사용한 고체 킥모터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진은 상세 설계를 검증하기 위한 장비를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올해 시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방부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 2020년으로 우리 공군은 이듬해 말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신규 소요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은 극초음속 비행체 추진 기술 개발에 돌입하면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원천 기술인 액체 램제트의 경우 이미 2007년 완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방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D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5로 전해졌지만 불과 얼마 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사실은 마7 여기서 더 나아가 마10까지 비행할 수 있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는 ADD 개발자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에 따라 주변국인 중국, 일본보다도 훨씬 앞서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비행 테스트를 할 예정이었지만 마7, 마10을 함께 테스트하기 위해 1년 정도 시험이 연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시험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속도가 마7 더 나아가 마10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변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7 속도의 개발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더해 마10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올해 말에 시험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마10 속도를 구현하는 개발이 고난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엄청난 일인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저력을 감안하면 이 또한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특히 중국에서 엄청난 긴장 상태를 보이며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현재까지 중국은 스크램제트 엔진 개발을 미완성한 상태로 지난해 마5까지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는 것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뒤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중국의 경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했던 만큼 한국의 성과가 더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19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관련 기반 기술을 들여온 것을 활용해 꾸준하게 연구를 이어온 노력으로 지금의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순조롭게 마치고 배치를 완료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은 물론 중국에게까지 엄청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장 먼저 개발한 국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중국으로 한국을 향해 중국이 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이용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 기술적으로 완성된 단계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국이 지원한 지대공 미사일 팽틀리어스류 킨자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식은땀을 흘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미국, 영국, 호주 안보 동맹 오커스가 추진하는 첨단 군사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협력 파트너로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중국에서는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오커스에 제공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극초음속 긴소를 오커스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임으로써 미국 등 다른 동맹국들과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국방부도 한국이 방위 동맹의 필라 2에 참여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는 등,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전문성을 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당국자는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필러 2 분야와 관련해 일본을 비롯해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등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 오커스의 잠재적 필러의 협력 대상으로 분명하게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오커스 3개국 국방장관이 일본과의 필러의 파트너십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온 겁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커지는 중국의 안보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2021년 출범된 군사동맹입니다. 이들은 재래식으로 무장한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조달하는 필러일은 확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필러일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문을 열어뒀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커스의 협력 제한이 무척이나 신경 쓰일 수 있는 상황으로 신경이 바짝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호주는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중으로,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과 함께 추가로 개발한다면 중국이 꼼짝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공격은 물론 요격거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어 보다 더 먼 거리에서 탄두를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소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경계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가 오커스 협정에서 한국을 필러의 등급에 참가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미국, 일본도 한국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어 중국의 초조함만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애초에 오커스 협정 자체도 중국의 패권을 좌절시키고 강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목적으로 결정된 만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 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대한민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이 오커스에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는 등 해당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쓰이는 전파 고독의 스펙이 드러나며 중국이 또 한 번 기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초음속 미사일에 EM급 비행을 할 수 있는 전파 고도계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사실 공대함 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사용되는 전파 고도계의 경우 성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 지형 상황에 맞춰 높게 비행하거나 낮게 비행이 가능하기에 미사일 생존성이 확 늘어난다는 특장점을 지닙니다. 때문에 전파 고도계는 군사 강국들이 동맹국이라고 할지라도 기술을 아예 이전하지 않는 전략자산 무기로 꽁꽁 숨겨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이 개발한 미사일에 장착이 된 전파 고도계 스펙이 공개되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심설이 더욱더 뜨거워졌는데요. 그럴 것이 미래 전장에서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출현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고도계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체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자력으로 초음속 미사일 연구 개발을 이어온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이 앞으로 또 얼마나 엄청난 성과를 거둘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